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동산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왔네요. 8월 28일로 이 취득세 연구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어서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원래 사려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시겠네요. 또 살 계획이 없던 분들한테는 취득세 인하가 영구적이다. 그러면 집도 한번 사볼까 하시겠지만 과연 여러분들 중에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또 얼마나 될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 이 취득세를 인하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는 약 2조 4천억 정도 세 부족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는 약 11%, 지금은 5%입니다만 소득 소비세를 6%포인트 올려서 많이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떼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앞당겨진 취득세 인하 조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국내 기업 신용등급 평가에 상당히 좀 인플레가 심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동양그룹 사태나 웅진 사태를 보더라도 기업 신용도가 A였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신용등급 인플레이션 문제 괜찮은지 이 점 역시 3부에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입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를 보니까 2050, 2020 지금 기술적 조정이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시장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한 1,82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한 3,660억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네.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하나 큰 부분이었고 특히 그동안 시장을 버팀목을 하던 그 삼성전자라든가 네.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가 좀 등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수의 등락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향후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주식이 조정을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주식 시장이 보였던 중요한 경제 지표상의 반응 어디에 있었을까요? 프로그램 매도 매매 네, 그게 있었을까요?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네. 미국의 PMI 지수라든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그나마 전망치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이번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에 보게 되면 미국의 3쿼터의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조금 좀 주말을 좀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드려야 될 질문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1,820억 원 정도 했단 말입니다. 네. 매도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조정에 그냥 불과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보게 되면 워낙 그동안 많이 사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무차별적으로 사들었던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는 조금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자체가 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어떤 환율이라든가 그 경제 상황이란 부분 자체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펀더멘털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팔아가지고 굳이 나가야 될 자리가 또 별로 없다는 점, 그런 네. 점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 대기업 때어른 부실 털어내기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중에 예. 이 대기업들이 적자를 보는 계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 기업들의 영업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실을 털어내고 있다. 네.
그 바람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이란 부분 자체는 사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회사 내에서도 적자 되는 사업 부분 뜯어내는 게 맞는데 예. 그동안 이걸 감추고 자꾸 덮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 사고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나올 적자 부분을 미리 선반영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런 걸 미리미리 이렇게 반영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런 건 있겠죠. 지금 경상수지도 좋고 경상수지도 좋은 상태고 여러 가지 좋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굳이 적자가 나는 회사에 일반 투자가들이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네. 물론 이미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야 또 뭐 향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내용이 반영됐다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뭐 앞을 보고 미리 들어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이 나는 쪽에 있는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식에서 이익이 나는 종목군 그래봤자 전차군단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의 개별 종목 중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거래소 쪽에서도 그동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돌아오는 부분 자체가 이제 운수장비 쪽이 있습니다. 예. 굳이 뭐 말씀드린 운수장비라고 하면 자동차 부분도 되겠지만 해운 쪽도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 이제 굳이 꼭 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해운주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종량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비대지수도 낮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지금 조선 경기가 좋아진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 해운 없이 좋아질 거 생각 들어서 지금 선발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싼 부분을 찾는다면은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이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뛰는 말을 따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투자가분들은 조금 참아서 밸류에이션 대비 좀 가격이 좀 낮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걸 한번 여쭤보죠. 어떤 종목들이 우리 김수석 부장이 보시기에 전차군단 이외에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선주 같은 경우가 예. 지금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빠진 그런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선주 같은 케이스는 보면은 뭐 실적이 3,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수치 들어온 부분은 2014년, 2015년에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선사들 같은 경우, 즉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된다고 친다면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그래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가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주, 그리고 조선 관련된 주, 그리고 앞으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대한항공 같은 물류 중심의 회사들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 갔다 오시자 마시자 사의 표명하셨네요. KT의 이석채 회장. 네, 어제였습니다. 일요일 날 네.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석채 회장은 이제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한 번 더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MB 정부 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논란이 되었고 네. 물러난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 검찰의 어떤 수사가 본격화되고 아주 고단위의 압수수색이 2번이나 이제 실시가 되면서 아프리카 출장에 이제 나가 있었는데 결국 들어오자마자 이제 퇴진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검찰 수사는 이제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이 뭐 이제 4억을 매각한다라든가 또 어떤 자회사들 M&A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로 이제 2번이나 이제 고발을 했었는데 네. 그 고발에 따른 이제 수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결국 이 회장의 어떤 퇴진을 압박하는 수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측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이제 이 회장은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아마 이제 이사회가 중심이 돼서 새로운 CEO를 찾는 그리고 임명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KT는 과거에 물론 이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정부 지분이 다 매각이 돼가지고 정부 지분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고 하지만 그건 뭐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 거지 결코 무슨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렇게 낙하산 임명 또 정권 바뀌면 나가라는 어떤 압박 그리고 또 모양새가 안 좋게 또 물러나고 또 새 사람 앉히고 다음 정부가 또 되면 이런 아무튼 계속적인 이 악순환이 5년 단위로 계속이 되고 있는데 전임 사장이었던 남중수 사장도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임명이 됐다가 MB 정부 들어오면서 검찰 수사 때 이제 구속이 되고 불명예 퇴진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네. 이 KT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 정부 지분 없는 과거의 공기업 명색이 분명 민간 기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외압과 어떤 인사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KT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통신의 주주의 정부의 지분이 거의 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낙하산이 펼쳐지는 겁니까? 이런 기업에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기업은 정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주인이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건 아니죠. 많은 주주들이 있고, 뭐 전략적 투자자든 재무적 투자자든 또 소액 주주분들 다 주인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 없다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재벌그룹과 같은 어떤 단독 대주주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런 단독 대주주가 없으면 지배주주가 없으면 정부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부의 인식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동양 사태 관련된 내용인데 네. 뭐 제도 개선책이 나온다. 이것도 뭐 소액고 양강 곤치는 모양이군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동양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단 투자자 보호책 이런 어떤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근본적인 이 문제의 초점은 결국 이 회사채 관련 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전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금융위는 동양증권을 통해서 이 동양그룹 회사채 또 CP 이런 것들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이제 큰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판매할 때 이런 채권을 판매할 때 회사채 등의 어떤 투자 위험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금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 의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이런 내용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은행 여신이 별로 없는 기업은 저기서 빠지게 됩니다. 이 주채무 계열이라는 데서. 네. 그러니까 빚이 많더라도 그게 은행 여신이 아니면은 이 주채무 계열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양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규모나 뭐 이런 걸로 본다면 당연히 주채무 계열, 그러니까 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기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양그룹의 빚은 대부분 은행 여신이 아니라 회사채, 시장성 부채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채무 계열에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을 통한 어떤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감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됐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주채무 계열 대신 관리 채무 계열이라는 걸로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주채은행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동양 사태 보면은. 동양그룹 안에 있는 대부업체가 네. 부실 계열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퍼줬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부업 네.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 그런 업체고 재벌그룹이 이런
대부업체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넌센스입니다만 어쨌든 이 대부업체가 하나의 어떤 사금고, 어떤 자금 지원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본질적인 개선책은 금산법이라든지 자본시장 통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미비한 점들은 특히 이 산업자본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의 사금고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자본의 모든 미비점을 제대로 규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물론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아마 두 단계로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보다 큰 틀에서 어떤 지배구조, 금산분리의 커다란 지배구조 문제도 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처럼 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이 부실 계열에 대한 어떤 이 자금 지원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파이어월이라도 좀 차단막이라도 확실하게 채우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저희들이 이 3부에서 확인해 볼 또 이야기해 볼 내용인데 신용평가사들 이 서프라임에서도 안 좋은 신용평가 채권 가격들을 전부 트리플 A를 줬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게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 진짜 믿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가기 직전에 뭐 무디스나 S&P 이런 데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등급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받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용평가사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신용평가사들은 그럼 누가 좀 평가를 해줄 수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있는데 이 등급을 부여한 기업들 중에 80% 정도가 A등급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A, AA, 트리플 A.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 해당하는 B등급은 한 1-20%밖에 안 되고요. C등급 이하는 1-2%밖에 안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물론 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거품이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쉽게 말해서 등급의 인플레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A를 받았지만 들여다봤더니 A가 A 같지 않은 A들이 많다. 멀쩡히 좋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 봤더니 부실화되고 금방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더라.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이 재무적 현금 흐름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이 장부만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서 결국 이 고평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고평가 이야기가 나와서 이 고가 아파트 이야기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요새 고가 아파트 많이 건설이 줄어들었죠, 그죠? 네, 이 고가 아파트 그러면 이제 통상 이 기준은 이제 6억 원 정도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도 6억 원 이상 아파트는 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6억 원이 기준이 되는데 이 서울에서 6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의 수가 지금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버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120만 가구 중에 6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32만 가구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2009년도에 5만 4천 가구였는데, 그러니까 2009년에 비해서 5만 4천 가구가량이 이제 줄어든 것이죠.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강동구인데, 강동구는 2009년에 2만 2천 가구가 있었는데요.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1만 2천 가구 정도로 줄었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어떤가라는 거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득세 영구 감면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또 뛸 거다 이런 생각은 또 할 수는 없겠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했습니다. 저희들이 2부와 3부에 준비한 경제 핫 이슈 시간 취업세 영구 감면 소식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 믿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YTN 생생경제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쭉 부탁을 드렸고 또 지금도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방송 작가들과 스태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가급적이면 모시려고 하는 그런 라디오 경제 방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의문이 되신 거는 물론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전문가들에게 제가 직접 여쭤보고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방송을 들으시다가 전문가가 나오셨을 때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YTN 라디오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있고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아시죠? @ YTN 밑줄 이코노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직접 물어보시고 답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한 분 추첨해서 글로 세우면서 우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공의 법칙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책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의견을 구하셔서 YTN 생생경제 여러분의 방송으로 가져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곽수종의 생생경제.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민생 뭐 또 정치인들은 위정자들은 국민 여러분 국민이라는 단어를 잘 쓰죠. 근데 하는 거 보면 정말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법안도요.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법안이었습니다만 취득세 연구 인하 말입니다. 소급 적용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당정 간 합의를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만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이 신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어떨지 자세한 이야기를 물론 두고 봐야 됩니다만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의 양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취득세 인하 소식 자세히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회의를 열어서 그 네. 주택 취득세율 연구 인하 시점을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그리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요. 네. 6억 원에서 9억 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이 같은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황영철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통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황영철 의원이 30일 날 발의한 지방세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그 취득세 그 감면 혜택 부분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주택과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그 혜택과 9억 원 초과 주택 그 네.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세법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지방세수가 빠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었고요. 네. 자, 정부는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하자 이런 입장이었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정 합의를 이뤄냈을까요? 입장이 좀 바뀌었네요. 네, 최근에서는 우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8.28 대책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이게 최근에 오늘로 통해서 당정회의를 열어서 8.28 부동산 대책 시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은 원래부터 소급해서 하자는 거였고 민주당은 네네. 내년 1월부터 하자는 거였고 정부와 네네. 함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와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야 된다는 방침이 더 강했었고요. 예. 우선 민주당만 내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예.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만 내년 1월 1일이었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8월 28일 소급이었고 그렇단 말씀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득세 한시 감면 혜택 종료일 직전이 지난 6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네. 어떤 분입니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살아납니까? 아니면 뭐 막달 효과라는 것도 있다는데 막달 효과는 또 뭡니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되는 그 달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 우선 6월 달에 예. 취득세 감면이 종료가 된 6월 달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한 반면에 네. 종료가 된 7월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7월에 주택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총 32,355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36.8%가 감소를 했습니다. 취득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12,703건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를 했을 때 30.6%가 감소를 했고요. 네. 이 가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10건으로 31.1% 감소를 했고 네. 강남 3구의 거래량은 432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5%가 줄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줄었습니까? 네네.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그렇네요. 있겠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건설사도 상당히 좀 기대 좀 하겠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이 8.28 대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이 되긴 합의가 되면서 아무래도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잔금 납부를 미뤄왔던 수요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양도세 면제까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주택 거래량이 좀 증폭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연말 내에 입주가 완료되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좀 반기는 모습입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취득세 감면으로 막달 효과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한번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의 가장 큰 수혜자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 네, 우선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8.28 대책 발표 시점으로 잡힌 만큼 가장 큰 수혜자는 8.28 대책 이후에 계약을 한 수요자들이겠고요.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억 원 이하는 1%고 9억 원 초과는 3%, 6억 원, 9억 원은 현행 그대로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가장 수혜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최대 수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 6억 원 이상을 고가 아파트라고 정의하시던데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또 집값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세제 혜택이 6억 원 이하로 잡힌 만큼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는 6억 원 이상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어쨌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사실 분들은 혜택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것 같은데, 자, 전세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최근 4, 5년간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가율이 80%를 육박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집값 하락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서 깡통 전세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 취득세 연구 감면 혜택이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데 일부적인 그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또요, 이 취득세 내 조치만으로는 좀 역부족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거래 숨통을 터주는 조치가 될 수는 있지만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인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해왔던 그런 대기 수요자들을 이제 내 집 마련 시기를 단축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새로운 신규 수요를 이끄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혜택만 보고 계획도 없던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나서는 수요자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거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조치라고 하시면 총부채 상환 비율, 우리가 흔히 DTI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LTV라고 불리는 내용 말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우선 DTI나 LTV 부분도 좀 완화가 좀 돼줄 필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계 부채가 좀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많이 겪어왔던 저희 최근 들어서 겪어왔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자금에서 능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거기에다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투자 시에나 내 집 마련 시에는 이런 자기 본인 자금 가지고만은 내 집 마련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은행의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LTV나 DTI 부분도 좀 완화를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우선에는 가장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을 위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있겠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통과가 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게 전부 아직 국회에서 처리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DTI나 LTV, 주택담보부대출 비중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모든 규제를 좀 완화시킨다 그러면 훈풍이 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동시에 통과가 되고 시장에 나와준다면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하고 달리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거래량이 크게 급증을 한다거나 가격이 폭등을 한다기보다는 점진적인 좀 안정화에 들어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청취자 한 분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주택정책은 아파트 위주로만 수립되고 지방의 작은 주택은 단독주택 이런 것은 정책이 없나요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주택 정책 방향, 부동산 시장의 정책 방향 어떤 방향으로 모색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장기적인 매매 시장 불안은 극심한 전세난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그리고 전세 시장은 전세 시장대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네. 우선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계류 중인 그런 정책들이 좀 조속히 나와줘서 네. 매매 시장도 안정화해줄 필요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그 임대 공급 증가와 함께 그 시프트와 같은 전세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물량도 좀 늘릴 필요성도 있겠고요. 네. 그 시청자가 말씀하셨던 부분도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택에서도 거래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줄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예, 법도 중요하지만 제도도 중요하고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팀장이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중국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윤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자성어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주요 주제로 뽑았던 내용이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물실, 호기로 뽑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말물자, 잃을 실자, 좋을 호자, 기회 기자입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인데요. 중국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삼중전회가 시작이 됩니다. 개혁을 통해서 부패를 근절시키고 중국의 혁신을 가져다 주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들이 이제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산업 고도화라든지 정보기술, 도시화, 녹색 성장과 같은 중국 안의 그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 통계가 좋게 나온 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달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9월보다 0.3%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철도 건설이라든지 노후주택 재개발과 같은 인프라 정비 사업이 좀 활발해지면서 기업 심리들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에는 그 재고 조정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것 때문에 공급 과잉 위험이 항상 상존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생산 지수가 9월보다는 1.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 과잉에 따른 생산이 갑자기 중단되는 위험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른 제조업 생산 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 증가율, 소비자 물가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이런 회복세가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회복은 되고 있지만 회복과 동시에 또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발표되는 10월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했던 목표치가 3.5%가 한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준까지 연말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통화 관리를 바짝 줄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 수출이 좀 크게 증가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역기조 효과로 그 10월달 수출은 플러스 한 5% 전후, 그리고 산업 생산인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그 생산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가 나아진다 그러면 참 우리 한국 경제도 어느 정도 햇살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세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농가 기가 지금 중국 북경을 향해 있습니다. 그죠? 삼중전회.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삼중전회라는 것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10년간 중국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건가에 관련된 장기 경제 개혁 플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 정부가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리청장이라고 불리는 그 높은 규제 문턱도 낮추고요. 성장 방식 전환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을 좀 도입시키는 대개혁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그 개혁 청사진을 383 보고서라 그러는데요. 383이라는 것은 정부와 시장, 기업이 삼위일체화돼서 8개 부분의 역할을 정립해서 세계의 연관성이 있는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8가지 부분을 보면은 행정체제 개혁이라든지 기초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토지, 금융, 재정,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녹색 발전,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자아작고라는 말처럼 예. 중국이 그 낡은 관습이라든지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흐름에 맞게끔 제도나 그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호족제도, 한전여 정책도 전환되고요. 네. 또 구조조정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이 이제 앞으로 10년간의 경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3중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의 10년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3중전 회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발전 모델을 전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요. 그렇겠죠. 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뭐 대출 문턱을 좀 낮추고 독과점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해서 혁신이 그 바로 성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철도 마피아라든지 석유 마피아 같이 그간의 그 성역으로 취급받았던 금융, 통신, 에너지 등의 그 국영 기업체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기득권층의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득권층이라는 것은 1천만 명의 공무원도 될 수가 있겠고요. 네. 8,700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 그리고 14만 개의 국유 기업체 같은 기득권층이 여전히 총론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강론에는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구조개혁이라고 하셨는데 미국도 오바마가 사실 구조개혁을 외치면서 It's change, stupid 이렇게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입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 파괴력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문가 시각도 있는데 3중전회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불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그대로 안고 있고요. 네. 또 그 재산 공개를 정부가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그 국유기업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에 의한 감시도 없고요. 예. 사법권의 독립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지도 의문시되고요. 이런 개혁안이 성과를 내서 중진국 함정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점 구조가 무너지지를 않는 상황이고 또 네. 경제 개혁안들이 앞으로 속도 내기가 좀 힘들다는 점에서는 단기간에 중중 함정을 벗어나기는 좀 미지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발전 모델 전환이 간단치 않다는 거는 뭐 우리 한국 경제도 그동안 경험상으로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이 빨리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해주셨고 자,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국이 환경을 오염시키면 우리나라는 뭐 바다, 육지, 공기 전부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는 겨울이 시작된 하얼빈이라든지 장춘에는 가시거리가 좀 3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북경이 11월 15일부터 난방이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석탄을 본격적으로 떼기 때문에 11월 중순서부터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200만 명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520만 대니까 4사람당 한 대꼴인데요. 네. 2017년까지는 이런 대기 오염 때문에 600만 대로 그냥 꽁꽁 묶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둘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환경 산업이 이제 앞으로 5년간 600조 원을 투자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탈항이라든지 탈진 산업에 우리나라가 신규 수주가 없었습니다. 네. 아직 중국이 원하는 표준 기술 인증을 국내 기업들이 획득을 못했고요. 또 선진국처럼 통화 시스템을 갖춰서 중국의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에 여러 산업들이 같이 진출하면서 윈윈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기청정기라든지 마스크를 파는 회사 그리고 쓰레기 그 소각 발전을 하는 회사 이런 쪽으로만 제한되고요. 특히 최근에 그 오염물질이 땅에 떨어지면서 농산물에 그 비상이 걸렸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신선 우유라든지 친환경 식품, 베이커리 쪽에서는 대중국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네. 자, 뭐 모든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셨지만 중국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될 거는 2022년부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경제계획도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계획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중국에는 그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요. 선진국 대기업들이 아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고의 기술로 승부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세계 기술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 맞추는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중국 내수 시장에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 중국이 제조 공장이 아니라 세계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장에 브랜드를 심는 노력도 한층 가속화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변화가 기회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번 시점을 이용해서 식품이라든지 일상용품, 문화산업 등에 대해서 대중국 진출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6831번님이 농가주택 한 채 보유해도 일가구 유주택 지어야 된다 하셨고 6538번님 전세제도 잘 발전시켜주면 좋겠다. 집사라 하지 말고 빚을 내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 내시고 서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